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과시하지 않는다. 과장하지 않는다. 오늘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마치 투아렉처럼. 마이 페르소나 더 투아렉. Volkswagen. 하루에 최근 몇 년 사이 전동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는데 이 면허 인증 없이도 손쉽게 빌릴 수 있다 보니까 10대 무면허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1m 밀착 르뽀에서 취재했습니다. 매년 이맘때 학생과 학부모들로 붐비는 곳 바로 교복 가게인데요. 그런데 이 교복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가격과 또 낮은 품질이 의문이라는데요. 무상으로 교복이 지원되는데 가격이 부담스럽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새학기 교복을 둘러싼 풍문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올 1, 2월 에너지 관련 뉴스가 단연 이슈입니다. 난방비 폭탄에 그로 인한 서민 물가 위기까지 이렇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데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마을에서는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펼쳐진 강원도 평창군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다는 한 부부를 만났는데요. 평창군하고 강원도에서 시니어 학원 사업인가 해가지고 은퇴자들을 강원도로 좀 끌어들이고 강원도를 살기 좋은 데로 만든다 하는 게 그 취지였거든요. 은퇴자들의 낙원 같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강원도가 추진한 사업. 부부는 2017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서 19년도에 완공. 이곳으로 이주했다고 이제 합니다. 수로 정비를 굉장히 큰 공사를 해주셨고요. 아스팔트 쫙 깔았고 위에까지. 지금 보면 수해를 대비해서 이 마을이 만들어지기 전에 군에서는 미리 이렇게 수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네, 주민 유치를 위해 마을의 수로까지 재정비했다는 건데요. 작년 그 12월 7일 날인가 동네에서 풍력발전 그 안내하는 그 설명회가 있으니까 좀 모이라고 가봤죠. 그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달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설명회를 했을 때는 그 사업을 꽤 많이 추진을 해놓고 환경부, 산자부 이런 거는 다 된 거예요. 산림청하고 군의 허가만 안 떨어진 거고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었던 거죠? 전혀 저희는 못 들었어요. 날벼락이죠, 완전히. 여기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거든요.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게 직선 거리로 600m에서 7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앞산입니다. 바로 저기에 풍력 발전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마을과 아주 근접한 곳에 풍력 발전기가 세워질 계획이라는 건데요. 예정 부지는 부부의 집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 부부의 걱정과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세게 돌아갈 때는 굉장히 시끄럽대요. 그걸 겪어본 사람들은 제트기 소리가 난다고 막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소음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도 만났는데요. 2006년도에 집중호우 내려갖고 여기 산사태, 여기 거문리, 상호로계리 이쪽이 11명이 죽었는데 산세가 가파른 탓에 지난 2006년 대규모 산사태를 겪었다는 마을, 인명피해도 있었답니다. 제일 황당한 거는 그동안에 진행된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네, 군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 마을로 입주했던 주민들, 그렇다면 이번 풍력 발전 논란에 대해서 군은 어떤 입장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최종 허가는 이제 개발에서 나지만 환경부에서도 산림청 국유림 관리하는 거기서도 이상이 없다고 오고 어쨌든 산자부에서 허가가 났으니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과연 반려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사업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사업자인 업체에 있지만 업체는 법적인 허가를 받았기에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군청. 그럼 주민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지역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환경청 이런 데까지도 이제 판단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좀 더 이제 양성화된 공론화의 장을 통해서 지역이나 주민들이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협의 구성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지금은. 현재 풍력발전 설립에 대한 허가 기준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는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경북 영양군 한 풍력발전 단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엄청 많죠. 제일 처음에 생기고 난 후로 차츰차츰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난 2008년부터 영양군에 들어서기 시작한 풍력발전기는 산 등성을 따라서 민가 근처까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습니다. 풍력이 들어선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좋아질 거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믿었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럴 때는 소리가 굉장하죠. 사람이 귀가 먹먹할 정도죠. 바람이 덜 부는 날은 그나마 괜찮지만 비바람이라도 치는 날에는 소음 때문에 귀가 먹먹할 정도라는 주민들. 발전기 가까이 살수록 그 피해는 더욱더 크다고 하는데요. 풍력 발전기에서 나는 소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시끄러운 게 가장 큰 문제죠. 밤에 55데시벨 얘기하는데 그건 도시 소음 기준이고요. 밤에 시골에서 55데시벨은 완전히 소음이죠. 주변이 지속되는 조용하니까요. 게 이제 그게 나중에 쌓이면은 스트레스화 되는 거죠. 풍력 발전기 직접 1-2km 내에만 있어도 지속적으로 들린다는 이 소음. 마을의 평균 소음이라는 55데시벨은 심한 경우 수면 장애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란 속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기구의 권고이기도 하고 환경적으로도 핵발전이나 화석연료 같은 위험하거나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에너지원보다는 이제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당위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그에 따른 민원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제도와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외지인 사업자는 그냥 들어와서 인허가 과정을 쭉 밟아서 진행을 하고 형식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한 번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때 사업자를 주민들은 거의 처음 만나고요. 풍력발전이 개발되는 현장은 지역 주민들의 사유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활공간의 영역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의 자기결정권이나 공동의사결정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배제감이나 소외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현재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기준은 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뭐 덴마크나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료나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놓고 적합한 입지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주민들이나 지역의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입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계획 입지 같은 이제 사항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미 너무 많은 이제 계측기라든가 사업 허가들이 나온 상황이어가지고 이것들을 조정하는 과정도 지난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꿈에 그리는 그런 집을 짓고 떠나야 한다면은 배신감이 드는 거죠.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한 전동 킥보드. 그런데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도로를 달리다 버스와 충돌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인도 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졌습니다. 무면허에 역주행까지. 보기만 해도 아찔한 전동 킥보드.
그야말로 도로 위의 무법자인데요. 그 실태를 1m 밀착 르뽀에서 취재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순식간에 발생하는 사고.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에 사고를 당했다는 피해자를 만나봤는데요. 차는 저쪽 다리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킥보드는 차도랑 인도 사이 요길을 따라서 쭉 주행을 하다가 저랑 저쪽 횡단보도 중앙선 가까이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귀갓길, 신호에 맞춰서 30km 이하로 정상 주행 중이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 킥보드라서 저는 한 명일 줄 알았는데 2명이었더라고요. 일어난 사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놀랐던 것 같아요. 2명이 타고 있었어요? 네, 둘 다 미성년자였어요. 아, 미성년자였어요? 네, 둘. 애들이 말을 되게 어눌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분께서 이제 음주 측정을 했는데 둘 다 음주 감지가 되었고 면허 취소 조치가 나왔었어요.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동 킥보드 시장. 그에 따른 사고도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0대 무면허 운전이 눈에 띄는데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면허가 없어도 너무나 쉽게 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동 킥보드 단속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는 경찰. 그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전자 킥보드에 대해서 이제 집중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승차 인원 초과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거나 홍보나 교육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암행 순찰차로 단속을 시행한다고요.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인도와 도로를 넘나들 뿐만 아니라 번호판도 없어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지켜보는 그 순간. 저쪽에 킥보드는 보이죠? 일단 한번 이거 정차 지시를 한번 해볼게요. PM 학생 정차하세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가네요. 저 PM. 이번에도 역시나 그대로 달아나죠. 심지어 아슬아슬하게 역방향 주행까지 선보입니다. 아무래도 다 도망가요. 그리고 문제는 이 경고방송도 놀랄 수가 있어요. 그때 사고가 나버리면 그 문제 또한 있기 때문에 뒤따라가서 하차하는 거나 아니면 가는 길목에 미리 저희가 문각에 막아서 잡는 방법을 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날이 풀리면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인데요. PM.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문각에 돌으십시오. 유턴하십시오. 저 앞으로 가니. 자세히 보니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로 인도 위를 달리고 있네요. 미리 예상 경로를 예측해서 길목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학원 가는 것 같습니다. 가방 이고 가는 거 보니까. 신호 대기 중인 학생 운전자를 멈춰 세우는데요. 정차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암행의 최승혜 경사입니다. 선생님, 이거 혹시 운전면허증 있으세요? 가 있어야 돼요. 16세에서 운전기 장치가 있어야 돼요. 저렴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이용한다고요. 하지만 면허의 존재는 몰랐답니다. 일단은 처벌 조항은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범칙금 10만 원이고 1년 동안 면허는 딸 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부모님한테 일단은 통보는 합니다. 안전교육까지 마치고 훈방 조치하는 경찰. 단속은 계속됩니다. 이번엔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킥보드를 발견했는데요.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힐 뻔했던 아찔한 상황.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죠. 지금 이리 오시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야 돼. 안녕하세요. 암행의 최성희 교수. 이거 일단 끄세요. 선생님 신분증 제시 좀 해주세요. 몇 학년이세요? 면허 없으시죠? 면허 없는 걸 이거 왜 타요? 빨리 가야 빨리 간다고 타면 돼요. 지금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안 났잖아요. 안 났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가다가 사망사고 나면 누구한테 책임질 거예요? 안 났잖아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해 더욱 심각한 10대 무면허 운전. 기다리세요. 났다니까요. 이거 하고 와야 되잖아요. 주민번호는 확실해요. 네. 그저 운이 없었다고 치부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저렇게 보면 2명이씩 타요. 저기 보면 위험하잖아요. 장난치다 보면 같은 운전 미숙도 한 데다가 도로 환경에 따라 넘어지면 내진탕이나 이런 사망사고 크게 나버리니까 심각한 상황이. 설상가상. 이번에는 2명이 동시에 탑승한 채로 좁은 인도위를 함께 달리고 있네요. 이렇게 2명 이상 탑승 시 통제가 더욱 어려워서 훨씬 더 위험하지만 최근에 놀이수단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고요. 써. 어느 쪽으로 할지 모른다. 조금만 더 갑시다. 입구까지 오겠지? 입구까지 오겠다. 잠시만. 경찰이 현장을 급습합니다. 경찰. 닦아. 그 2명이서 위험하게 그걸 왜 타요? 중학교로. 몇 학년이세요? 3학년. 중학교? 네. 뒤에 분도 단속돼요. 동승자도 단속됐잖아요. 올라오세요. 여전히 장난기가 가득한 학생들.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네요. 빨간 게 뭐예요? 그런 거 하고요. 도로교통법 43조에서 10만 원 범칙금 있습니다. 10만 원? 네, 1년 동안 면허 못 따고 부모님께는 통보를 해요.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해 줄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10대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자유롭게 빌릴 수 있었던 걸까?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다음에 등록하고 다시. 그냥 다음에 등록하게 하고 저 QR코드 스캔하면 빌려진다고요? 네. 아,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네요. 네. 친구들끼리 사이에선 좀 어때요? 웬만한 애들은 안 타본 애들은 그거 걸렸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QR코드만 찍으면 간편하게 빌릴 수 있었는데요. 원동기 이상 면허가 필수인데 어플에서는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정말 학생들 말처럼 바로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클릭 몇 번으로 잠금이 풀리네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단 특정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엉뚱한 곳을 찍어도 등록되는 기가 막힌 상황. 면허증 사진이 등록됐다는데? 아무 사진이나 찍었는데 되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는 의무는 이용자에게만 해당된다고요. 누구에게나 쉽게 빌려주는 업체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빌릴 수 있던데. 네네. 그런 것들은 사실 브랜드를 경험하게 하자는 의미로 하는 게 맞았는데 모든 업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사용자들에게 순기능이 있는, 편의성이 있는 그런 기술과 기기를 제공했으니까 그 기기가 혹시나 불러올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도 사전에도 알아야 되고 사후에도 더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할 숙제가 아닐까요?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굳이 도입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문제는 없을까? 전동 킥보드 대여업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9월경에 이제 관련 법률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회 이제 계류 중이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다 보니까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면허 인증을 안 하더라도 벌금, 범칙금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 피해는 우리 사회 모두가 오롯이 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피해자. 면허 있는 분들도 100% 교통 규칙을 잘 지켜지지 않으시지만 조심은 하실 건데 제일 화가 났던 거는 그 킥보드 자체에서 면허증을 확인도 안 하고 빌려줬다는 게 그게 제일 화가 났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돼 10대 운전자와 우리 사회 모두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동차의 경우는 운전면허증 없이 아예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놓고 정작 대여는 이렇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법의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거든요. 전동 킥보드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새학기를 앞두고 교복에 대한 풍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교복 가격과 품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매년 2월이면 그 어느 때보다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고등학교 입학 때문에 이런저런 교복 입어보러 왔어요. 아, 교복? 교복 공장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숨가쁘게 돌아가는데요. 네, 새학기 입학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3월 1일 날 입학할 때 입고 가죠. 그래서 지금이 최고 바쁠 때입니다. 교복은 약 30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른바 무상교복. 그런데 말입니다. 교복을 구입할 때 드는 비용 때문에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고요? 여전히 말 많고 탈 많은 교복이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해서 그 업체 선정을 한다고 들었는데 품질이 안 좋아도 그냥 사야 되는 거죠. 오늘의 풍문입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에 좋지 않은 품질, 논란 속 교복에 대해 알아봅니다. 딸과 함께 교복을 사고 온 미란 씨. 동복만 해도 양이 꽤 되는데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넥타이를 하고 조끼를 이렇게 입고 가디건이에요. 아, 가디건. 네. 하나, 둘, 셋, 네 피스고 타이까지 하면 5피스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교복은 현재 무상 지원입니다. 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국공립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비를 해서 교복에 대한 상한가를 정해주고 매년 교육부에선 교복값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학교는 근처 대리점 중 한 곳을 지정하는데요. 신입생들은 그 지정 대리점에서 교복을 맞추면 됩니다. 입고 셋, 넷, 한 벌을 더 구입을 했어요. 바지만. 네네. 세탁을 많이 해야 되니까. 30만 원 지원금 체육복 있지만 가격이 추가 금액이 7만 더 원이고, 들어갑니다. 바지 하나 더 구매해서 28,000원. 그다음에 치마 하나 추가로 구입해서 56,000원이 된 거예요. 네네. 공복만 약 15만 원의 추가 지출이 있었습니다. 생활복과 체육복 그리고 여벌의 옷은 학부모 부담 품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었죠. 4월, 5월 돼가지고 하복, 체육복 구입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땀도 많이 흘려서 또 여러 복을 구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게 한 3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무상교복이라기엔 아쉬움이 있다는데요.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지원금을 빼고서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는 더 추가로 금액을 지불했던 것 같아요. 빼고? 여기는 아이가 셋이니까 훨씬 더 부담이 되는 아. 것 같아요. 맞죠. 현실은 무상교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돈이 들어가니까 무상교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무상인 듯 무상 아닌 교복에 불만은 끊이질 않습니다. 추가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중고등학생의 약 74%도 교복값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논란거리는 이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품질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제 아이 친구 건데 학교에서 공동 구매한 자켓이고 약간 부직포 같은 느낌이랄까? 아, 부직포? 결국 돈을 더 들여 조금 나은 품질의 다른 브랜드 재킷을 사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더 부드럽고 윤기가 더 나고 이거는 거칠거칠하고 겉감이 모 80, 나일론 20. 이것도 똑같은데. 이렇게 겉감 소재만 봐선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옷을 만져보면 질감에서부터 티가 확연히 난다는데요. 일단 안감도 다르다고요. 계속 살펴봅시다. 주머니의 세밀한 디자인은 물론 안쪽의 마감 상태까지 정말 단추에서부터 신경 쓴 티가 나는데요. 좋은 품질의 교복을 위해 추가 지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좋은 걸 골라서 살 수 있었지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하나 정해버려서 거기가 뭐 이쁘거나 말거나 그냥 일률적으로 다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품질이 안 좋아도 그냥 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교복, 전문가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 교복은 교복이다. 있다 보면 이렇게 교복에 금방 생기는 보풀하기,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
보통은 울 100% 소재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아크릴이 50%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크릴이 적게 들어갈수록 보풀하기가 날 확률이 좀 더 적어지겠죠. 봉제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부분도 조금 미흡한 옷의 마감을 좌우하는 바느질도 미흡한 게 있다고요. 땀수가 촘촘하지가 않고 느슨하게 박혀 있거든요. 이렇게 쭈글쭈글한 건 대체 뭔가요? 허술하네요. 누가 봐도 100% 봉제 불량입니다. 이거는 저가의 실을 사용하면 이런 느낌의 봉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몇몇 교복에서만 나타나겠지만 미흡한 건 확실해 보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논란이 계속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해서 그 업체 선정을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최저가 입찰을 해서 그 업체 선정을 한다고 들었는데 최저가 입찰이라고요? 학교에서 한 곳의 대리점을 지정하기까지 대리점끼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상한가 내에서 금액을 제시하면 그중 최저가를 낸 대리점이 자동 낙찰된다고요? 입찰가 경쟁을 하는 대리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아예 출고가도 안 되게 납품하는 학교도 있고 현금이 돌아야 매장 유지비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최저가 가격을 막 다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리점이 손해볼 수가 있잖아요, 가격에서. 아니 그래도 손해보면서 하면 안 되잖아. 이 사람이 하다 보면 또 오기가 생겨서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 심리가요. 그래 너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너도 가지고 하자 이런 말 진짜 심한 말로 그런 말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렇게 또 했고 저도 그런 경험도 있고. 지금 그 전국적으로 보시면은 10만 원대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10만 원대 교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 질이 그건 담보를 못 하는 겁니다. 최저가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거 치마 하나에 지금 56,000원인데 그런 게 2, 3만 원. 아 그래요? 이거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신축성도 좋고 입기에 편하죠 아무래도. 이것도 지금 체육복 7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한 벌에. 한 벌에? 그래서 이렇게 한 벌에 5만 원이면 사죠. 5만 원이면요? 체육도 선생님 그래요. 일부 업체가 좀 더 받는 경우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그거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싸게 받던 비싸게 업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파는 거니까. 교복의 품질 논란, 또 입찰 시기도 문제입니다. 학교에선 다음해 지정 대리점을 8월까지 선정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고가 11월까지도 미뤄지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10월 달 되면 한 25% 정도 입찰을 10월, 11월 달 입찰을 하면은 그 입찰을 받았다. 그러면 입찰 받고 나면은 그걸 또 정리를 해서 본사에다 올린다. 그래 등등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만들 시간이. 따뜻한 기간에도 입학 전까지 교복을 완성시키지 못하면 페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불량이 나올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 예전부터 원단 규격을 정해준 채로 제작이 진행되기에 소재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반 어페럴에서 나오는 품질의 옷과 현재 교복에서 나오는 품질의 옷을 비교를 했을 당시에 차이 나는 상황에 대해서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지금까지도 거기에 묶여서 하다 보니 업체에서 신제품을, 신소재를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고물가 시대에 동결되다시피 한 교복 상한가도 걸림돌입니다. 그런 피해들을 사실은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손해를 보는 장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교복을 제일 잘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 시기는 물론 상한가까지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점점 더 악화될 교복 논란. 학부모, 학생들 그리고 업체도 모두 만족할 만한 교복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조금 좋은 원단을 쓰면 신축성도 좋아질 것 같고 아이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입는 교복이니까. 어떤 업체가 더 라인이 예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한 업체를 정하다 보면 그런 특장점을 잘 못 살리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한 입에 먹기 좋은 스낵처럼 전달해드리는 모닝 스낵 뉴스의 김주우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뉴스는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2016년 이맘때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정말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는데요. 결국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죠. 저도 그때 기억이 정말 생생한데요. 최근 다시 이 AI 시장에 열풍을 불러일으킨 게 있습니다. 출시한 지 2달 만에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는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12월 미국의 한 인공지능 회사에서 출시한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IQ 147의 지능으로 미국의 로스쿨 의사 면허 시험까지 단번에 통과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죠. 이용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메시지를 주고받듯이 대화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이 챗 GPT가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답을 내놓는 방식이죠. 이게 놀라운 게요. 답이 명확한 질문뿐만 아니라 시나 소설 그리고 노래 가사처럼 창작의 영역에도 답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지금요? 그러면 질문을 뭐로 하면 좋을까요? 시 같은 거 어떠세요? 아, 좋아요. 그럼 모닝와이드를 주제로 시 이게 가능할까요? 모닝와이드라는 아침 방송 프로그램을 주제로 3줄짜리 시를 지어줘. 이거 될까요? 궁금하네요. 오! 챗 GPT가 써준 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치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러운 데다가 수준급 실력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특정 질문을 던지면요.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마치 사람처럼 창조적인 발상이 깃든 답을 제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스스로 생각하는 대화형 AI라는 점이 이 챗 GPT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 논문이라든지 이력서 그리고 연설문까지도 작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해도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챗 GPT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의 한 국제학교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챗 GPT로 작성한 영문 과제를 제출했다가 전원 0점 처리되는 일도 있었죠. 고민에 빠진 건 교육계뿐만이 아닙니다. 챗 GPT를 이용한 해킹 시도와 악성 코드, 피싱 사이트 제작 등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안이 없이 IT 업계에서는 너도 나도 챗 GPT와 비슷한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득이 될 수도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인공지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챗 GPT 열풍이 일어서 사람들이 AI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졌는데 다른 기술하고 좀 다르게 한때 반짝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AI는 어차피 가야 되는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 챗 GPT 같은 AI를 이제는 사람들이 업무나 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게 아주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또 사회적인 부작용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확률적으로 많은 대답을 낼 것 같은 걸 찾아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확률이 높은 대답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게 뭐 전통적으로 고착화된 편견일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이 새로운 이제 디지털 도구죠. 챗GPT 같은 부분들을 좋은 의도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누가 봐도 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하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요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극과 극 논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연인 간의 애정을 확인하는 깻잎 논쟁 아니고요. 성격 유형을 나누는 MBTI 논쟁도 아닙니다. 이른바 플렉스 대 무지출 논쟁. 극과 극 형태의 소비 문화가 맞붙은 거죠. 같은 2030 세대 안에서 그것도 동시대에 이런 극과 극의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2020년 초에 등장한 플렉스 문화는 자신의 명예와 재력을 드러내는 과시적 소비 문화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젊은 세대가 고가의 물품을 거침없이 구매하는 소비 행태를 플렉스라고 지칭하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플렉스 문화가 점점 확대되면서 명품 소비 시장의 규모도 커졌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에만 명품 소비액이 무려 20조 원을 돌파하며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1인당 명품 소비 비용이 가장 많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고가의 명품을 30대를 넘어서 20대까지 아낌없이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플렉스 문화가 단순히 명품 소비에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상류층의 문화로 여겨지던 일명 귀족 스포츠도 2030 세대한테 각광받고 있죠. 골프나 테니스, 승마 등 고가의 장비와 비용 탓에 젊은 층과는 거리가 멀었던 스포츠도 최근 2030 세대 사이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이런 플렉스 문화는 사실 2017년 전 세계를 강타한 욜로 문화로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욜로, 플렉스 문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반면 안정적인 일상과 미래에 투자하려는 새로운 트렌드, 일명 갓생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신을 뜻하는 갓, 그리고 삶을 뜻하는 생이 합쳐진 신주어 갓생은요,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삶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 갓생 문화에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담겨 있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플렉스 문화와는 정반대의 소비 양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출 챌린지입니다. 자신이 목표한 특정 기간 동안 지출 0원에 도전하는 건데요. 카페 대신에 저렴한 믹스 커피를 마시고 화장품도 샘플을 사용해서 절약하고요. 외식보다는 직접 요리를 하면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이죠. 이렇게 현대판 자린고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다 이유가 있죠. 오르기만 하는 이 물가와 금리 때문에 우리의 지갑도 꾹 닫히게 된 겁니다. 저도 요즘 밖에서 점심 한번 사 먹으려면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초고가가 아니면 초저가, 중간이 아예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최근에 이제 물가가 인상되고 또 경기가 불황인데 이거로 인한 직격탄을 맞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별로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계층이 있게 되죠. 그래서 둘 간의 소비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지금 MZ세대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세대는 아니거든요. 소득도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작죠.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고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 주식하는 사람, 또 비트코인 하는 사람, 영끌해서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 모두 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소비 양극화는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중간이 사라지는 거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 불황이라든지 고금리 그리고 SNS 이용률이 높은 2030 세대의 특징 등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런 양극단의 소비 행태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경기 불황이 심해질수록 양극화 현상이 짙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단지. 하얗게 눈이 내린 이 마을에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 있다는데요. 이 2층 벽돌집이 오늘의 주인공들의 집입니다. 먼저 일상부터 들여다볼까요? 아침부터 분주한 가족들. 네 식구가 각자 운동 삼매경인데요. 지런하네요. 이 집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체력 단련실을 두고 아침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운동을 즐긴다고요. 아무래도 운동할 때 뷰가 좋으면 운동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여기다 이렇게 준비를 했죠.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만든 체력 단련실. 가족들에겐 큰 활력이 된답니다. 힘들긴 한데 가족들도 다 같이 하고 있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풍경이 가장 좋은 곳에 체력 단련실을 만들자는 아이디어. 누가 낸 건가요? 저도 잡지 같은 거 보면서 이런 거 꾸미면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남편이 가족 운동실을 만드는 거 어떻겠냐라고 아이디어 냈을 때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같이 하니까 서로 응원해주고 더 시너지 효과도 나서 좋아요. 매일 아침 함께 운동하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값지다고 합니다. 오, 멋있게 싸는데?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이들이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소리였네요. 이거 어디죠? 남자들의 로망이죠. PC방이요. PC방이요? 네네네네. PC방이
이게 집에 있어요? 이 아이들이 PC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부모님 앞에서 같이 즐겁게 게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PC방을 만들었어요. 이제 친구들이랑 하다 보니까 못하면 친구들한테 놀림도 당하고 잘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있어서 가족이랑 하면 편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이제 내려오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더 빨리. 더 빨리 게임을 할 수 있어. 그렇죠. 거실에서도 게임하는 모습이 보이는 PC방. 개인 공간은 철저히 분리하되 공유 공간은 과감하게 개방한 것이 이 집의 특징 중 하나. 아이들은 친구들과 노는 것만큼 아빠와의 시간도 즐겁다는데요. 이 집에선 무엇이든 함께하기에 대화 주제가 끊이질 않는다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이 집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을 소개하겠다는 부부. 부부를 따라 들어가 보는데요. 이곳은 이 집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반려견들이 지내는 공간이랍니다. 강아지 10마리와 살다 보니 강아지들만의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연결돼 있으면서도 분리된 공간을 만들었다고요. 여기는 처음에 있었던 곳은 아니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추가로 강아지들이 함께 지내는 공간을 만들고 생활 공간을 만들어줬죠. 공터였던 곳을 1층에는 창고로, 2층에는 강아지들의 보금자리를 만든 거죠. 나가자. 강아지들의 공간은 총 2개의 문과 연결돼 있는데요. 하나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으로 이어지고요. 다른 하나는 본체와 연결돼 있어서 문만 열면 언제든 가족들 품으로 달려갈 수 있답니다. 노래. 마당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실에서 온 가족이 노는 걸 즐긴다고요. 별채에서 본체 거실까지 동선을 가로막는 문이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답니다. 그렇지. 거실하고 여기 1층은 다 강아지들하고 함께 쓸 수 있거든요. 문만 열면은 왔다가 다시 내보낼 때는 다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거실을 꽉 채우는 가족. 4명의 반려인과 10명의 강아지. 총 14식구가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답니다. 저희 집은 강아지가 총 4대가 살고 있고요. 라라랑 로렌이랑 엄마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아빠 강아지들 포함해가지고 현재 총 4대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9살인 증조 할아버지부터 2개월 된 증손주까지 이렇게 4대와 함께 살게 된 저희 건 아버지께서 포메라니언만 한 30년 혼자 키우셨어요. 키우시고 계셨는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 친구들을 그냥 입양 보낼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갑작스레 생긴 아버지의 빈자리를 강아지들이 메워주었고 각별해진 마음에 강아지들과 함께 살 집을 구상하게 된 것이죠. 작은 빌라에 살 때도 얘네들을 어떻게 저희 방을 다 내주더라도 이 친구들을 데리고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집을 빨리 짓자 해서 이렇게. 강아지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게 좋을 것이다. 중간중간에 마당이 되어간다. 집이 다 지어간다. 다 되면 이렇게 좋을 것이다. 1년간의 공사 끝에 무사히 집이 완성됐는데요.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요. 강아지들을 위한 가족의 배려는 집안 곳곳에 배어 있는데요. 특히 이 문 보이시나요? 강아지들이 쉽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문의 구조를 바꾼 겁니다. 위로 열리네요. 네. 힘을 조금만 줘도 문이 열릴 수 있는 구조여서 이 보면은 그냥 손가락 하나만 써도 문이 가볍게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문 닫아주니까 좋아요? 말해 뭐해.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부지런해야 한다고 하죠. 아침부터 열심히 작업 중인 부자. 뭘 하고 있는 걸까요? 2층은 제 와이프가 지금 약간 서재 개념으로 해서 책도 쓰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강아지들도 함께 쉴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합니다. 진석 씨를 뒤따르는 남자. 시간 날 때마다 일을 돕고 있다는 둘째 아들 지환입니다. 하루 이틀 도운 솜씨가 아닌데요. 아주 옛날에 제가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때는 완전 그냥 땅에 그냥 소나무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빠가 스스로 다 이렇게 집을 다 지으니까 되게 멋있었어요. 평탄화 작업을 할 때도 외벽을 쌓아올릴 때도 작은 힘이 남아 보태려고 했다는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이 하나둘 얹어지다 보니 어느새 아빠 혼자가 아닌 가족 모두의 손때가 묻은 집이 된 거죠. 이 집 지을 때는 뭐 당연히 애들이 정말 큰 도움 많이 됐죠. 벽 붙일 때 내가 함께 도와주지 않았냐. 페인트 칠할 때 내가 옆에서 페인트 칠을 내가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부분은 내 거다. 서로의 소유권을 조정하는 그런 공간이 되니까 좋죠. 네. 혼자 지었다고 하지만 혼자 지은 게 아니네요. 네. 같이 지었죠. 네, 가족끼리. 네. 온 가족의 힘으로 만든 집이라 그런지 더 소중하다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숲속에 사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7살 때 그린 경원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과실나무, 그다음에 잔디반, 그리고 들어오는 길이 일단 우리 지금 언덕처럼 길죠. 들어오는 길에 2층 집 이렇게.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란 말에 2층 벽돌집을 그렸다는 7살 아이의 꿈이 10년 만에 이뤄졌네요. 가족의 소망이 모여 완성된 집. 그 안에서 10마리의 강아지들과 함께 오늘도 행복을 꿈꿉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해주는 저 강아지 10마리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잘 바람입니다. 그 바람도 꼭 이루어질 거예요. 한계를 모르고 성장 중인 빵의 세계. 식을 줄 모르는 빵의 인기에 제과 제빵 기능사 응시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난해엔 역대 최다 응시자인 12만 명이 모였다는데요. 이곳은 어디죠? 저희 오늘 밤식빵 만들어요. 오늘 수업의 주인공은 청소년들인데요. 3월 달에 있을 제빵 기능사 실기 품목인 밤식빵을 할 거예요. 오늘은 바로 평소 제과 제빵에 관심을 보인 청소년들의 제과 제빵 수업 있는 날. 홈베이킹을 취미로 하게 돼서 그때 만들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재밌기도 했었고 그냥 뭔가 만들어서 남한테 주는 게 뿌듯하기도 했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나눔과 꿈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른바 체험형 진로교육을 지원받고 있다는데요. 사각지대와 교육복지 대상 청소년들이 스스로 검색을 해서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유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드디어 오븐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의 첫 작품. 빵이 맛있게 구워지길 기다리는 동안 귀를 쫑긋 세우고 복습 또 복습하는 학생들. 저는 아쉽게 55점으로 떨어졌어요. 기분도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더 따야 되는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꿈 때문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격증도 한 번에 따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한 번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고 늘 본인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지원 받을 수 있을 때. 드디어 완성된 밤식빵. 겉보기엔 대성공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되게 만족스러워요. 과연 선생님의 평은 어떨까요? 뜨거울 때 잡으면 애들이 폭 싹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왜 덮었냐면 나오는데 건드리자마자 푹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여기가 색깔이 안 났거든요. 지금 전혀 색깔이 안 났어요. 보이죠? 여기가 안 뜨거워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 시간. 직접 만든 빵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더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때보다는 더 기술적인 걸 배우니까. 진로 탐색을 통해 또 한 번 성장한 셈이죠. 교육, 자립, 문화예술, 보건, 의료, 글로벌 등 총 8개 분야 전국 사회복지기관들을 지원하였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8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존보다 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복지 영역까지 확장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꿈을 찾는 청소년들의 멋진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밤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토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은 달라. 계절이 바뀌